안녕하셨습니까? 예, 한홍구입니다. 이번 시간엔 개천에서 난 용 노무현과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어디 시청 앞에들 나가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중에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니셨죠.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니셨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것을 저는 어제 그 무렵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 조문 밀란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민심이 거의 밀란 수준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이른바 진보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좀 뭐랄까요, 한 템포 늦게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그랬었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었지만 사실 대통령 5년 계신 동안에 뭐랄까 앙금이 많이 쌓였다고나 할까요? 애증이 겹쳐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늘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어떤 충격과 슬픔으로 바로 들어갔을 텐데 굉장히 뭐랄까 좀 미워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도대체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진보 진영이 그랬었던 건 노무현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조금 뭐랄까요 우리 마음에서 볼 때 왜 저런 정책을 쓸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날 저도 뭐 밤새도록 텔레비 채널 바꿔가면서 이제 그 시민들 인터뷰하는 거를 뭐 밤새서 봤었는데 그때 어떤 인터뷰 하신 그러니까 젊은 애기 엄마였어요. 유모차 끌고 가던 그 애기 엄마를 이제 기자가 길거리에서 인터뷰했는데 그 답변이 제 마음하고 아주 똑같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멈멈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태까지 한 대로만 그대로 해주세요. 대통령 될 때까지 한 대로만 그대로 해주세요가 딱 저도 그 말을 딱 만약 이제 기자가 물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이제 번떡 들었었는데 그 젊은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기를 바랬었는데 좀 사람들이 그렇죠. 저 노무현이 내가 알던 노무현이 맞나, 내가 찍은 노무현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았었고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든가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도저히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정책들을 많이 채택하시는 바람에 우리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 자체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실망이었죠. 이유 있는 실망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들 마음이 편치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이 시청 앞 광장에 여러 번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당일날은 안 나갔지만 그 다음날 일요일부터 빈소가 일요일날 찾아졌는데 일요일부터 해서 거의 매일 나가봤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줄이 어찌나 긴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끝에 가서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이제 쭉 가서 섰더니 어디까지 갔냐면은 덕수궁 돌담길 뭐 적당한 데서 끝나겠지 했더니 쭉 해서 거의 경행신문사 앞에까지. 그래서 거기 줄 서서 기다려 보니까 1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1시간 조금 안 되게 기다렸는데 그 정도 줄이 들어드는 속도를 본다면은 거기서 문사 분향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마도 한 4시간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동안 할 때 저희 사무실이 조계사 앞에 있습니다. 거기 빈소에 가서 분양을 했고
그 다음 날도 또 가봤어요. 그 다음 날은 새벽 1시에 갔습니다. 1시까지 사무실에서 뭐 글 쓸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청업 분향소를 간다고 하다가 처음 역사박물관을 가봤어요. 거기도 이제 나라에서 빈소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바로 그 헌화하고 나왔습니다. 1초도 안 기다렸죠. 근데 뭐 새벽 1시니까 뭐 이상할 것도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시청업도 가면은 뭐 여기보다 사람이 좀 많겠지만 금방 하겠거니 하고 시청업으로 갔는데 웬걸요, 주제에 그냥 쫙 길게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뭐 4시간, 5시간 기다릴 줄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한 3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할 그 정도 거리까지. 즉 경인신문사까지는 안 갔지만 그 미국 대사관 앞에까지는 줄이 이어져 있는 걸 보고 저도 참 깜짝 놀랐죠. 도대체 잠도 없나. 솔직히 저는 못 서 있겠더라고요. 화장실도 가야 하고 일도 많고 낮에는 땡볕이고 밤에는 졸리고 또 아주 피곤하고. 근데 하여튼 거기 그냥 말 없이 쭉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슬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사람들도 많이 충격받고 슬퍼하고 하고 있었지만 대중들이 한 100배쯤 더 슬퍼하고 100배쯤 더 애통해하고 100배쯤 더 노무현을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그러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대한민국의 대중들이, 서민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과연 노무현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들한테 뭐 줄 서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뭐 천대밭에 삼삼오오 앉아 있으니까 가서 말 걸어보기도 하고 또 대중들이 거기다 써놓은 글들 쭉 읽어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이제 언론에서 보던 것들 저도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떠오르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만 개천에서 난 용, 개천에서 용 났다 했을 때 정말 세게 용이 났죠.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개천에서 용 났다를 몸소 보여준 분이구나 하는 걸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바보 노무현이죠. 서울에서 선거 나가면, 종로에서 선거 나가면은 당선될 수 있는데 그거 뿌리치고 그거 그냥 내치고 부산 가서 나가서 똑 떨어지고, 부산 가면은 안 된다고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는데도 본인이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나가서,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바보 노무현 얘기는 제가 아마 첫 시간에 한 것 같습니다. 광주의 아들로서 왜 바보짓을 했느냐. 80년대에도 바보들이 많았었고, 노무현이 왜 지역감정과 맞섰느냐. 바로 광주를 겪은 사람으로서 지역감정과 맞선 것이다.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근하고 소박한 이미지, 탈권위주의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이 노간지라고 그랬죠.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뭐 박통이라고 불렀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대머리나 약간 외모를 따서 붙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별명이 2개인데 바보하고 간지인데 참 재미있는 게 대통령 하실 때는 별명이 없었어요. 대통령 하실 때는 별명이 없었고, 대통령 될 때까지의 과정을 갖고 바보. 그 다음에 물론 대통령 때의 이미지가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통령 그만두고 나온 다음에 인터넷에 노간지라고 이제 떴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하고 소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진정하게 우리나라에서 권위주의를 탈피한 첫 번째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죠. 가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사실 시대 상황 때문에 당신께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분이지만 어딘가 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동교동의 정치 문화랄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아마 박정희 시대에 싸우면서 형성된 그런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좀 1인 지배 체제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걸 완전히 극복한. 그래서 지금 현직에 계신 분하고 비교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쭉 뜨더라고요. 그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하여튼 네티즌들 참 놀라워요. 그런 사진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정말 대비를 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이제 시민들이 찾은 사진이 그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왕한테 거의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사진과 딱 당당하게 악수하는 사진을 해놓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90도로 인사하는 건 아주 평범한 시민을 만났을 때 그렇게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것과 또 이렇게 딱 있는 모 대통령을 비교해 놓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뭐랄까, 이런 대통령이 있어서 참 행복했다, 편하다 하는 느낌을 갖지 않았나 싶어요. 여학생들하고 이제 쫙 사진을 찍을 때 키 맞춰준다고 뒤에 있는 사람 얼굴 나오게 한다고 아주 꾸부정한 이상한 자세로 사진 찍은 것 같은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와닿지 않았나 싶어요. 개천에서 용나다 얘기를 한번 해보죠. 노무현 대통령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집이 가난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못 갔죠. 그리고 이제 대학도 못 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다가 막노동판에서 일하다가 이제 허리를 다쳐갖고 공사장에 누워 있기도 병원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까지 갔다 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군 출신 대통령, 군필자 대통령이에요. 전두환이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다 쉽게 얘기해서 탈영병이죠.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탱크 몰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연문으로 그렇게 들어온 사람 말고 최초로 군필자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찌질하냐 하면은 육군을 현역으로 만기 제대를 했는데 예비역 상병입니다. 육군 병장도 못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무렵에 1.21 사태 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가 1.21 사태 이제 이북에서 김신조가 내려서 박정희 죽이려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때 현역 군인들한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대에서 이제 이런 농담들 많이 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아는 얘기지만 쫄병 붙잡아 놓고 너 군대 생활 얼마 남았어? 물어봐서 많이 쫄병도 아니에요. 자기보다 한 두어 달 밑에. 그래서 13개월 남았습니다 하면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면서 13개월? 나 같으면 자살한다. 이게 이제 그런데 군대에서 정말 전역을 일주일, 그때는 특명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전역 날짜를 결정해 주는데 이게 잘 끊어지면은 일주일 빨리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일주일 군대 생활 더 해야 하기도 하는데 그거 갖고 시비가 엇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령으로 복무 기간은 대통령령입니다. 영으로 정하는데 현역 복무를 6개월을 연장을 시켰어요. 완전히 이건 곡소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쫙 아마 그때 분위기 살벌했을 겁니다. 그때 그 군인들한테 돌격을 보냈으면 다 이렇게 군대 복무를 연장하게 한 이북을 무찔러자라고 아주 그냥 자켓심에 불타서 싸웠을 텐데 그렇게 되니까 병장이 제대를 안 하잖아요. 병장이 제대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복무기간 6개월 연장을 했다가 그랬더니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가 또 생겼어요. 방위가 군대 가야 할 자원은 넘치는데 군대는 지금 포화 상태고 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잉여 인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방위도 생기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와중에서 군대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다 만기 전역한 사람 다 병장이죠. 근데 그 무렵에 전역한 사람들 중에는 예비역 상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운도 참 없는 거예요.
육군 상병 출신 군통수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나는 사실은 병들의 생활을 아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된다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점은 제가 국방부 병역문화 개선 대책위원도 하고 또 뭐 군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빈한 처지에 있다가 고시에 합격해갖고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이 개천에서 용난 걸로 치면은 최고로 올라간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개천에서 용이 사실은 많이 났던 나라예요. 굉장히 용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저도 올해 이제 겨울에 1월 말에 지방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지방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지금도 가다 보니까 딱 골목에 쫙 플래카드 지방 뭐 아무개집 무슨 집 둘째 딸 서울대학교 입학 뭐 서울대학교 입학뿐만 아니라 저것까지 걸더라고. 특목고 입학. 야, 이제 우리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라는 게 신분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죠.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옛날 과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이제 인재를 발탁한단 말이에요. 천하 인재를 발탁한다. 이 과거 제도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했습니다. 일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발탁을 해드리는 제도죠. 중국은 훨씬 더 문호가 넓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권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의 권한을 황제가 찍어 눌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우리는 왕권이 황제권만큼 강하지 못해서 이게 좀 충돌해서 과거 제도가 있지만 중국에 비해서 좀 뭐랄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분 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명문가 출신인데 게다가 과거까지 했다. 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여태까지는 입시 제도가 신분 이동의 통로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돈 있는 집 자식들만 서울대 가죠. 이른바 스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신분 이동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 제도를 통해서 그런 개천에서 유흥이 많이 나는 문화예요. 근데 이게 저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왕조가 길잖아요. 우리는 왕조 한 번 썼다 하면은 인간에서 안 넘어가죠. 한 번 썼다 하면 기본이 500년이잖아요. 조선 500년, 고려 500년, 그리고 신라는 몇 년입니까? 신라는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2000년 동안에 왕조가 두 번밖에 안 바뀐 나라예요. 자,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체제가 이렇게 장기 지속성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체제가 반체제 쪽을 좀 뭐랄까 관리를 잘 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될 만한 인물을 개천에서 계속 놀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물방개하고 지렁이하고 미꾸라지하고 다 모아갖고 붕어 새끼하고 다 모아서 뒤집어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이 될 만한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서 등용문이라는 걸 통해서 용으로 이렇게 뽑아 올려서 상류사회에다가 안착을 시켜주죠. 개천은 이제 머리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그냥 물막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체제 유지를 이렇게 장기 지속성을 해오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됐을 때 그 사회가 넘어가더라고요. 조선시대 어때요? 자, 보면은 조선 초기에는 그래도 과거가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돼서 여기저기서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조선 후기도 갈수록 어때요? 양반이라는 게 정해지고, 조선 초기에는 문호가 열려 있어서 평민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조선 후기에까지도 평민도 볼 수는 있었지만 안 뽑아주니까. 그리고 뽑아줘도 벼슬을 안 주니까. 그래서 벼슬의 문호가 좁아지고, 그 안에서 좁아지고 난 다음에 양반들로 국한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동인서이 나눠서 싸우고,
그러다가 넷으로 나눠져서 싸우다가 4분의 1인 노론이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론 안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몇 집에 돌아가면서 해먹은 게 세도정치. 거기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죠. 즉 조선사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좀 열린 모습이라든가 신분의 유동성 같은 것들이 막히고 꽉 막힌 사회가 되니까 그 사회가 몇 년 지탱을 못하고 무너지더라 이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완전히 끝장 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개천에서 이제 그 용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다른 용하고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은 다른 용들은 어때요? 다 상류사회로 이동을 했죠. 그 개천에서 난 용들을 상류사회로 이동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마담뚜라고. 마담뚜들이 개천에서 용 나면은 용들이 개천에서 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어요? 딱 그 원래 노무현 대통령 같은 타입의 고시를 패스하면은 돈 많은 졸부집에서 딱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했잖아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 처갓집은 어떻습니까? 지지직 궁상인 게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했죠. 자, 대한민국에서 50년대, 60년대에 아니 가장이 빨갱이에 장기수에 장애인이었으면 오죽했겠습니까? 그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려웠을 텐데 그 세 개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방끈은 권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짧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방끈 짧다고 얼마나 그 한국의 주지사회가 모든지기 대통령은 대학 나온 사람이 해야 돼.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그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도 상고밖에 안 나왔는데 김대중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에서 가방끈 짧다고 얘기한 사람은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온갖 저 빨갱이 아니냐 뭐 그런 험담은 다 했어도 가방끈 문제 갖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단 말이에요. 고시까지 패스했는데 고시도 지금 고시가 아니에요. 지금 고시는 1000명 뽑지만 그때 고시는 30명 뽑을 때 패스했단 말이에요. 30명, 40명 뽑을 때. 근데도 가방끈 짧다는 얘기 나오죠. 가방끈이 짧아도 찾으면 세트도 짧다고. 이희호 여사는 그 당시에 여성 중에서 제일 많이 배운 정말 그 손꼽히는 그 인텔리 여성이었던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그 야비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처갓집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처갓집 문제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할 때 또 곤욕을 치를 뻔했죠. 다행히 정면 돌파를 했지만. 인제 쪽에서 연좌제 문제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장인이 좌익수로서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문제 삼면서 국군 통수권자의 아내가 빨갱이 따기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들고 나왔죠.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이란 게 워낙 색깔 불패의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색깔론을 처음으로 정면 돌파한 분이었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연설에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태까지 30년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아이 낳고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아내하고 살면 내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 그런 마누라를 버리면 대통령 될 자격이 생깁니까? 그럼 여러분이 정해 주십시오. 이런 아내하고 살아도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를 믿어주시고 이런 아내랑 사는 사람은 대통령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사퇴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뭐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남 아줌마들한테서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때만큼은. 강남 아줌마들조차도 미장원에서도 노무현 너무 멋있다. 마누라의 허물 때문에 자기의 진로가 중대한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마누라를 안아주는 남자가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딨냐. 정말 멋있다. 네, 그랬었죠.
자, 하여튼 그 처갓집까지 갖추지 못했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개천가에 사는 그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자, 개천에서 용이 나면 누가 좋아할까요? 개천 것들이 좋아하겠죠. 지렁이도 좋아하고 물방개도 좋아하고 모래무지도 좋아하고 미꾸라지 좋아하고. 왜? 나는 비록 지금 이 개천에서 더러운 개천에서 지렁이도 살고 있지만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건 뭐예요? 내 새끼가 저렇게 잘 될 수 있다. 그 희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요한 일들도 많이 했지만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축복이고 우리가 서로 축하해 맞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 대통령 만들 수 있는 나라 지구상에 많지 않잖아요. 지구상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저도 이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빈소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따질 게 많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린 그랬잖아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우리는 삿대질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한 게 근거가 없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되기 전에 그런 약속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근거해서 요구들을 했는데 사실 그것들을 많이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게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주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노무현 대통령의 일생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늦게 운동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날 국민장 치르고 그 다음에 몇 명하고 모여서 시청 앞에 앉아서 늦게까지 새벽까지 술을 마셨어요.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거기 이제 빈소를 차려놓은 것 중에 용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영정을 모셔놓은 이제 조그만 아주 뭐 정말 조그만 테이블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한번 또 절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형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운동권의 문화에서 선배, 선후배, 형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배도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가 김근태 선배를 뭐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 그게 늦게 만나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7, 8학번이지만 저보다 저는 뭐 대학교 때 운동을 이제 발을 들여놨지만 훨씬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권 안에서도 그런 군번 의식 같은 게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뭐랄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한국 사회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운동도 늦게 시작했고 그것도 지방에서 시작을 했고 뭐 이제 그런 의식 그래서 거기서 술 따르면서 이제 뭐 좀 취한 상태였긴 했지만 저하고 같이 이제 술 따르는 사람하고 야 우리가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도 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냐. 그래서 술 한 잔 따르면서 정말 무현이 성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13대 총선에 당선이 됐죠. 바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시작이 되면서 총선에 도전해서 이제 첫 번째 도전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13대 총선에 좋은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이분이 두각을 나타낸 게 청문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보니까 청문회에서 했었던 정말 여러 개의 동영상. 진짜로 그때 잘했어요. 잘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굉장히 투박하게 생긴.
변호사 하면은 좀 세련된 맛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아주 투박한 좀 울퉁불퉁하게 생긴 양반이 나왔는데 너무나 질문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했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는 그 청문회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청문회에서는 이해찬 의원도 잘하고 이인재 의원도 잘했어요 그때. 그래서 노무현이 굉장히 잘했지만 또 역시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진짜로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휠이 딱 꽂힌 건 언제였냐면은 3당 합당할 때. 아니, 저 3당 합당 전이죠. 3당 합당 전에 그 전두환이 89년 12월 31일 날 청문회에 나와서 전두환을 그냥 그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야합을 해버린 거죠. 야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이 진행되면서 또 평민당은 평민당대로 그 부드러운 이 오공청산 문제를 더 물고 늘어지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전두환을 떠나보내고 났을 때 의석에 혼자 앉아있던 이 노무현 대통령이 명패를 집어던진 사건.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후에 3당 합당을 했을 때 그 유명한 사진이죠. 이 있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그 3당 합당을 따라가지 않고 이른바 꼬마 민주당에 잔류하면서 그 이제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에서 3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88년도에 선거에 나온 거예요. 88년도에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만 14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빠른 겁니다. 정계 입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만 26년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특이한 케이스지만 하여튼 앞으로도 깨지기 힘들 정도로 그 빠른 기록일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계속 잘 나간 것만이 아니고 14년, 15년 정치인 하는 동안에 3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졌잖아요. 3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 야당 의원들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면은 정말 존재감 없이 이름 없이 빌빌대릴 수밖에 없는데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큰 인물이 됐죠. 정치인들 중에서 최초로 자발적인 팬카페를 갖게 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가 반칙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정한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주목했고 반했고 열광했죠.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대중들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대한민국 젊은 정치인들 중에 사람들 가슴에 이렇게 불질른 사람은 없었죠. 마치 케네디가 6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질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 세력에 포섭되지 않았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끝까지 우리들의 용으로 남았죠. 개천에서 난 용인데 끝까지 개천에서 산 셈입니다. 다른 용도는 어때요? 여러분 한국의 그 기득권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의 기득권 사회에 들어가서 족보 한번 따져봅시다. 아마도 무슨 집 사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내보다 훨씬 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많을 거예요. 훨씬 더 가난한 집에서. 그런데 어때요? 지금 다 그냥 편하게 주주사회에 안착해서 살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 어때요? 대통령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주주. 자, 비주주로 시작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비주주지만 김대중 대통령하고 또 다른 의미의 비주주죠. 김대중 대통령은 비주주였지만 71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제야, 야당 이쪽에서 한 복판 중심에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어때요? 비주류 안에서도 비주류 아니에요. 김근태 장관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김근태 장관은 운동권 출신이니까 역시 비주류겠죠. 그런데 운동권 안에서 주류 아니에요. 게다가 케이스 마크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때요? 한국의 기득권 사회가 보기에도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닭이냐가 되지만 운동권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누군지 잘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그 개천에서 난 그 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주주사회에 포섭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사회에 계속 도전을 했죠. 눈을 깔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주사회에 대해서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도전을 했죠. 보통 개천에서 용이 나면 점잖아지면서. 그런데 노무현은 어땠어요? 계속 밑바닥 사회의 그런 언어와 정서로서. 그분은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지적인 생각을 하지만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만큼은 그냥 그 밑바닥. 그러니까 상류사회 입장에서 볼 땐 뭐라고 하겠어요? 교양머리라고는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와서 정면에서 그렇게 삿대질하는. 그건 교양 없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존재였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동영상이 쫙 떴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우선 역사학자 해먹기 이제 힘들게 됐다. 역사학자라는 게 남들이 잊어버린 사건들, 기억 못하는 것들을 찾아다가 이제 보여주는 게 그래서 먹고 사는데 저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걸 어디서 시민들이 잘 찾아갖고 정말 이 기술 좋게 편집해서 인터넷에다가 쫙쫙 올리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역사 공부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게 맞아 저런 일 있었지 저런 일 있었지 맞아 저랬어 그렇게 듣다가 점점 생각이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그날 정말 그 하루 밤새서 그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을 다 들여다봤는데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맞아 잘했어. 그러다가 맞아 저렇게 얘기하니까 죽었지. 한국 사회에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죽었지. 그러다가 조금 더 보니까 맞아 저렇게 얘기하니까 죽였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인상 깊었었던 동영상이 아마 후보 당선되고 그 수학연설에선가였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가르쳤냐. 모난돌이에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계단으로 파헤치기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껏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천던 때 데모하다 잡혀온 애들 보니까 부모님이 똑같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나서지 말라고 했잖냐. 모난돌이 정 맞지. 네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계단으로 파헤치기다. 너만 다친다. 즉 뭡니까? 젊은이들에게 아무도 정의를 가르치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자기 어머니만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게 600~700년 된 거 아니냐. 600년 이상 된 거 아니냐. 조선시대 내내 옳은 얘기해도 권력에 도전하면은 다 모난돌이 정 맞고 귀양 가고 유배되고 멸문지화를 당하고 다 그랬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젊은이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사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나서지 말라고 가르치십니까? 자, 세상에 어떤 부정이 있어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그저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해야 했던 부끄러운 역사. 그래야 밥이나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야 잡혀가지 않고 그래야 칼 맞지 않고 살았었는데 이걸 이제는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노무현이 던진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과거청산으로 이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사회. 어떤 사회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이 얘기를 한국 현대사의 어떤 특정한 맥락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지 과격한 얘기가 됩니다. 무지 과격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령 우리 부동산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한국 현대사는 완전히 다른 역사 아니에요. 말죽거리에다가 땅을 사놓은 사람과 땅을 사놓지 않은 사람. 그런데 죽도록 열심히 일해봤자 말죽거리에 땅 사놓은 사람이 그 땅값 올라서 씩 웃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피땀 아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쎄 빠지게 일했다고 한들 말죽거리에 땅 한 평 살 수 있습니까? 노동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죠. 한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좋은 정보 갖고, 빠른 정보 갖고, 정확하게 지점을 찍어서 땅 산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사회였죠. 적어도 부동산에 관한 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회에다 대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빨갱이 얘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정당한 얘기일 수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빨갱이 얘기일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부자 아버지 갖고 있지 않아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고시도 붙고 변호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노무현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자. 그게 노무현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걸 보면서 우리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식도 개천에서 났지만 용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꿨었을 겁니다. 그 꿈을 같이 꾸면서 노무현이 있어서 행복했다. 당신이 대통령이 돼서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조문객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 인파가 한 500만, 600만 정도 됐다고 그랬죠. 저는 이 인파의 숫자가 비슷한 숫자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숫자가 지난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2002년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찍고 2007년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 숫자. 그 숫자가 500만, 600만쯤 되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540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표를 더 많이 얻었어요. 53만 표 더 얻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유권자가 270만 명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압승을 한 것 같지만 표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이명박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이 선거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 다음 선거에서. 그 사람들이 느꼈었던 감정이 무엇일까? 노무현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다음번 선거에서는 투표장에 이명박 후보를 찍은 게 아니라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꼈었던 제일 큰 감정이 아마도 지문미가 아니었을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마도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문미. 즉 그 사람들이 꼭 그 사람들만 아니겠지만 문상객으로 와서 이렇게 서울 깨운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체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우리에게 그 더할 나위 없이 충격적인 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 이제 많은 국민들이 슬픔을 보였었는데 그 슬픔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까지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이중의 사건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보였었던 대중들의 슬픔,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이 앞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4시간, 5시간씩 그 서 있는 분들, 그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분들이 보통 문상객이 아니다. 문상객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문상객이라면 보통 절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상을 갔는데 입관 예배를 하고 있다 뭐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은 그냥 그 부위만 놓고 분양만 하고 유족 만나지 않고 나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죠. 부음 받고 나면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너 가냐? 나 오늘 바쁜 일 있어서 못 가는데 나 오늘 한겨레 특강 가야 하는데 네가 내 봉투 좀 대신 전해다오. 그렇게 때우기도 하는데 4시간, 5시간씩 거기 가서 서 있었던 사람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문상객이 아니라 상주였다. 국민 상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세상은 개천에서 절대로 용이 못 나는 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너무 슬픈 일이 됐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용이 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 너무 슬프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 후기 용이 나지 못하는 사회가 됐을 때 그 사회는 망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해도 꿈을 꾸고 노력하면 지렁이 같은 토령이 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이 진정하게 살만한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나기 정말 힘든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개천에서 한마디 용으로 떠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